영화에서 말이야 흥행 결국 볼 거 없고 딱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 라고 말하면 제가 영화에 대해서 장터 예술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 특이한 산업이네요. 정말 특이한 산업이에요. 평론가님의 평이 네. 이 영화의 흥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솔직히 말하면 안녕하세요. BT 비동진의 파야케야. 저는 현호준 메이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평론가님, 올해 벌써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1000만 영화가 안 나왔어요. 그러네요. 24년에도 나왔고 음. 뭐 파묘, 범죄도시, 그다음에 23년에도 나왔었고 네. 뭐 서울의 봄. 올해는 아직 안 나왔네요. 1000만 정도가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오늘 주제가 그래서 저도 한번 올해 흥행 기록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올해 600만 넘은 영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흥행이 좀비딸. 네. 500만대 영화가 한 3편 정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300만 넘는 영화도 몇 편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0수년간 이렇게까지 극장이 불황인 때가 있었을까? 물론 코로나 시기가 있지만 그때는 좀 상황이 특수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와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문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화의 흥행에 대해서 흥행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가볍게 여쭤보는 건데 네, 네. 평론가님의 평이 네. 이 영화의 흥행에 네. 결정적인 요인을 줬다, 영향을 줬다 라고 생각되는 설사 영화 있을까요? 있어도 제가 말하기 어렵고요. 근데 그냥 저도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이렇게 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디에 막 이렇게 글들도 올라오고 또 기사화된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건데 큰 영화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관객이 500만, 1000만 명 이렇게 되는 영화들에 대해서 제가 그 영화를 높게 평가하거나 혹은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평가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객들의 인식이 약간의 영향을 줄까? 실제 흥행에는 뭐 거의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되는 영화를 제가 혹평을 했다고 해서 그 영화가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영화가. 네. 없는 것 떠오르는 같아요. 영화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아 그래요? 뭔데? 말을 못하겠고. 아 그래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파묘 같은 영화나 범죄도시 4 같은 영화나 둘 다 1000만이 넘었어요. 근데 둘 다 제가 이렇게 호평한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비판적인 견해를 많이 낸 경우였는데 아무 영향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메인스트림의 굵직한 대작들은 사실상 그 영화평론가가 일개 영화평론가가 얘기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저는 요즘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달의 책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달의 베스트북 출판계의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서점 가면은 평론가님 성함이 늘 보이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같은 책 같은 경우에는 파야케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하고 제가 말한 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꽤 붐업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출판 쪽의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은데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출판계가 이 영화계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책 보는 사람이 영화 보는 사람보다 훨씬 적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뭐 그게 그렇게 굉장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영화에 대해서는 약간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작은 영화는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떤 영화가 10,000명을 넘기고 30,000명을 넘기고 10만 명을 넘길 때 어떤 작은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영화를 호평했을 경우에, 극찬했을 경우에. 최근의 사례로 얘기한다면 미세르코르디아 같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프터선 같은 작품, 뭐 인디아일 같은 작품, 뭐 브루탈리스트 같은 작품, 조금 규모가 큰 영화 중에서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같은 작품 이런 영화는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작품도 사실은 그 영화가 20만 가까이 되는 굉장히 대흥행을 했잖아요. 예술 영화로서. 네. 근데 거기에서도 약간의 어떤 관련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되죠. 큰 영화 중에서는 곡성 정도? 곡성 때는 여러 가지 뭐 타이밍이나 제가 말했던 순간이나 뭐 말에 사용했던 언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의 영향이 있었던 정도. 사람들이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제가 힘이 없어요. 별로 영향력 없습니다. 그래도 네. 미세리코르디아도 그렇고 네. 노베어스도 그렇고 그 외의 영화도 뭐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네. 뭐 사적으로도 영화를 또 보니까 네.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러 갈 때가 있어요. 그 영상이 나오기 전에 한번 보러 가고 해설 나온 다음에 네, 나온 다음에 또 네. 보러 갈 때도 있는데 네. 다룬 다음에 영화관이 좀 꽉 차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네. 그것 다 제가 푼 사람들이에요. 그 관만 네. 어떻게 하셨지? 찍어서 네. 제가 좀 봅니다. 계속 계약되게끔 네,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네. 본격적으로 네. 그 흥행 요소 하나하나씩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 흥행을 어떻게 바라볼지 정의를 뭐 매출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관객 수로 바라봐야 네. 될지 뭘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게 뭐 사실은 국제적인 그 일반적인 관행하고 한국의 관행이 달라서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매출액 기준이죠. 왜냐하면 뭐 요일별로도 영화 관람료가 다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뭐 1억 달러 흥행, 5억 달러 흥행, 10억 달러 흥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국에서 뉴스를 전해 듣잖아요. 근데 한국만 유독 뭐 이런 나라가 전 세계 한국밖에 없지 않겠지만 왜 이렇게 영화 산업이 큰 나라 중에서 이렇게 관람객 수로 집계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뭐 1,000만 명, 뭐 500만 명. 지금 저희도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매출액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것처럼 집계가 아예 물론 집계는 되나 뭐 언론이라든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모두 다 관객 수로 이야기를 하죠. 신기하게 손익분기점도 관객 수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요.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뭐 320만이 넘어야 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그거를 오히려 계산하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연히 또 손익분기점까지 뉴스가 될 정도라면 더군다나 일반적인 국제적인 표준도 그렇고 관행도 그렇고 한국도 매출액 집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만 왜 관객 수를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역사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집계를 보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저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그 영진이의 이 통합 전산망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코비스인가요? 코비스. 네, 거길 들어가게 되면 뭐 일별로도 나오고 뭐 주중으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전국적으로 이 매출액 혹은 관객 수가 집계된 게 불과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정확하게 얼마의 매출액이 났는지를 알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 이전 뭐 9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영화를 만든 제작자 입장에서 본다면 내 영화가 얼마나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도 상품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금이 다 정산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영화 끝나고 나고 종영되고 한참 뒤에요.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늠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서울 관객 정도는 어느 정도 집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관객 수에다가 관례적으로 3.3을 곱했어요. 그러면 전국 관객 수가 나와요. 거기다가 이런 계산법이 가능한 이유가 관람료가 똑같잖아요. 대작 영화든 독립 영화든 다 값이 똑같잖아요. 그게 8,000원이다 라고 하면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관객 곱하기 3.3 곱하기 8,000원 혹은 13,000원 이렇게 곱해버리면 매출액이 나오죠. 이렇게 가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계의 관습이 됐단 말이에요. 보도도 그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굳어진 건데 언젠가는 사실 매출액으로 바꿔야죠. 이 영화업계만큼 이렇게 손익분기점이 계속 인터넷 기사로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손익분기점에. 어떻게 보면 이 문화 예술품으로서 이 상품적인 속성이 그만큼 강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저는 그걸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작품들 같은 것을 즐길 때 그 관련된 것도 같이 즐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영화가 뭐 500만을 돌파했다, 1000만을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가 뉴스로 보면서 우리가 붐업받기도 하고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화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랑 관련된 비즈니스의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익분기점까지 따지는 건 약간 좀 과한 생각은 들지만 그것 자체도 얼마든지 좋은 재미있는 뉴스가 될 수 있겠죠. 그 자체 화제가 될 수 있다. 네, 영화를 즐기는 아주 그냥 잡다한 그런 작은 재미 중에 하나죠.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많은 논문에서 흥행의 요소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배급력, 마케팅비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영향을 많이 준다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행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영화인들도 몰라요. 평생 배급을 하고 평생 영화를 만들고 감독하고 배우하는 사람들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흥행은 정말 뭐 귀신만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흥행이 어떤 줄 알았으면 영화 제작자가 연전연승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고요. 한때 연전연승한 사람 중에 파산한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죠. 뭐 배급력을 일단 이야기를 한다면 배급은 영화 흥행이 중요하죠. 특히 큰 영화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영화라고 했을 때 1000만 영화의 상당수는 사실은 첫 주부터 배급력에 막강한 어떤 화력의 지원을 받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명량 같은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 처음에 풀리던 어떤 과정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독과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배급의 막강한 화력의 지원을 받아서 정말 와이드 리리스가 돼서 첫 주부터 기사를 제압하고 그다음부터 그 기사로 쭉 나가죠. 이런 예외가 되는 1000만 영화 몇 개 없어요. 왕의 남자 같은 정도가 예외예요. 그런 영화는 이제 배급력에 막강한 첫 주부터 화력의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영화의 힘으로 밀고 나가서 1000만이 된 케이스고 물론 나머지 1000만 영화 중에서 훌륭한 영화가 많습니다만 적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은 배급력이 크죠.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극장 수보다 중요한 건 상영 횟수예요. 뭐 2000개 극장에서 개봉했다, 뭐 1500개 스크린에서 개봉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그걸 곱하기 몇 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총 횟수가 나오는데 그 회차가 큰 것이 특히 빅시즌에 등장하는 대작 영화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개봉 시점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이제 영화 예술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오락거리가 되면서
그 자료가 100년 이상 미국에서는 쌓였을 거고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오랜 세월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개봉 시기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실제로 중요해요. 그냥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액션은 여름이 중요하다고 하고 코미디 같은 영화는 상대적으로 설에 개봉하면 좋고 사극은 뭐 가을에 특히 이제 추석에 강하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공식들 같은 게 있고 영화흥행과 그 배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하영 씨가 쓴 최근에 한국 영화의 흥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쓴 책인데 그 책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배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런 것을 민감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큰 영화들끼리 서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고 어떤 큰 영화가 있다고 치면 최소한 2주 텀은 둬야 돼요. 경쟁작을 피해야 되네요. 네, 한 주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책에도 나와 있는 사례인데 이제 군도 같은 경우에 첫 주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흥행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주에 명량이 개봉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군도가 2주 차에 관객수가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근데 군도도 잘 만든 재밌는 영화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개봉 시기에 패착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비슷하게 경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는 비슷한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더군다나 둘 다 사극이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경쟁작이 어떤 작품인지 뭐 인터벌을 둔다던가 시즌을 고른다거나 또 한국에서 이제 방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젊은 관객들의 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개봉 시기를 정하는 것은 약간 배급 자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일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뭐 예술 영화들도 그 아카데미상 그렇습니다. 고려해가지고 연초에 그렇습니다. 개봉하고 그런 것도 관련이 있겠네요. 저 같은 영화 평론가 입장에서 사실은 여름이 가장 덜 풍요로운 계절이고요. 그리고 한 2월, 3월쯤이 가장 볼만한 영화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카데미가 물론 굉장히 강력하고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한 해의 최고의 영화들의 성과들이 보통 연말에 집계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수의 매니아 관객들이 그것을 기대하게 되면 연초부터 이제 푸는 경향들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영화를 좀 더 예술로 접근하려는 관객들은 2, 3월쯤 되면 굉장히 바빠지죠. 또 제작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작비도 어느 정도는 영향 주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한계 체감을 하겠죠. 네. 영화라는 그런 매체가 굉장히 이제 상품으로 독특한 게 제작비를 스스로 공개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유성호 교수님 잘 먹는 꿀짱구에 하나당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 파는 값이 얼마예요? 한 1,500원, 2,000원 하나요? 그러면 한 봉 만드는데 가격이 375원이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산업적으로도 감추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달리 영화는 제작비를 홍보에 써요. 특히 이제 큰 대작의 경우에 예를 들면 무슨 뭐 1억 5천만 달러가 투여됐다든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500억이면 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물건들은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영화는 적어도 특히 한국에서는 가격이 다 똑같아요. 독립영화를 보든 아바타 같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넣든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값의 영화에 대해서 우리 작품은 이렇게까지 많은 공을 들였고 이렇게까지 당신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수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겠죠? 당신의 2-3시간을 더 알차게 채워줄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영화에서는 이 영화 만드는데 우리 1,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7,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라는 말을 안 하죠, 웬만하면. 대신 크다라고 얘기할 때는 다 얘기를 해요. 뭐 이 영화가 뭐 200억이 들었다, 300억이 들었다, 혹은 1억 5천만 달러가 들었다는 식으로. 사실은 제작비 자체가 영화 흥행에 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정말 특이한 산업이네요. 정말 특이한 산업이에요. 영화 산업이 그만큼 불확실해서 그런 건데 영화라는 상품, 영화라는 예술품 자체가.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점점 해가 갈수록 제작비는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제작비가 뭐 크고 적고 이런 것에 따라 사람들이 보러 가는 그런 것을 확 늦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가 되거나 역대 최고의 제작비다 뭐 이럴 정도는 모를까. 요즘 걱정돼요. 그런 문구들 보면 오히려. 그렇죠. 더군다나 네. 요즘 굉장히 불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구사할 수 있는 돈에 관하면 총 제작비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영화를 만드는 순 제작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P&A 비용이라고 하는 프린트,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할 때 어드버타이즈먼트라 합쳐서 P&A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P&A 비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흥행에서는 오히려 후자 쪽이 더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도 마케터 하신 분들도 다 이름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엔드 크레딧 보면 어마어마하죠. 네. 아니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배우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야? 아니면 감독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두 개 중에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우가 더 영향을 줍니다. 배우겠군요. 네. 근데 배우의 영향력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흥행 영향력이 저는 적다고 보는 쪽이에요. 초기에만 영향을 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배우는 약간 일종의 최소한의 어떤 필요 조건 같은 느낌? 예를 들면 이병헌 씨가 나온대, 주연이 돼라고 하면 이병헌이 주연이야? 그러면 뭔데?
무슨 장르고 무슨 언영화인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호기심을 끌고 그 영화의 규모를 설득시키고 적은 예산으로 만든 그런 영화가 아니라 제대로 규모 있게 만든 영화다라는 걸 말할 때 스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스타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누가 나왔으니까 봐야지라는 스타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극소수죠. 네. 극소수예요. 뭐 영화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왔을 때 김수현 씨가 주연했는데 그 당시 스타 파워가 최고여서 그 정도로 흥행했던 것에 가장 결정적인 건 김수현 씨가 주연했다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몇몇 사례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서 정말로 그 배우의 이름 가지고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스타 파워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면 이병헌 씨, 그 다음에 조정석 씨, 한 명 더 있다면 황정민 씨, 이 정도가 스타 파워가 있어서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쪽이고요. 이 세 분도 이병헌 씨 한 명만 보러 가려고 어쩔 수가 없다를 보러 가거나 승부를 보러 가지는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 수많은 스타들이 있고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많지만 배우 한 명만 보고 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들은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스타 파워가 제대로 발휘가 되려면 사실은 그 스타 파워가 아무 데서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장르랑 그 배우가 결합될 때 극대화되죠. 예를 들어서 마동석 씨가 나오는데 액션 영화야. 이런 것들. 그다음 조정석 씨가 나오는데 코미디야. 제가 볼 때 조정석 씨가 등장하는 제목이 세 글자인 코미디 영화는 불패예요. 법칙이 하나 나오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조정석 씨가 예를 들면 스릴러 장르의 악당으로 나와. 마동석 씨가 드라마에서 가장으로 나와. 둘 다 훌륭한 배우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만 관객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요. 빅시즌에 조정석 씨가 나오는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은 거죠. 세 글자면 더 좋고 제목이. 그 다음에 마동석 씨가 나오는 시리즈 영화에서 액션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이 물론 오랜 세월 반복되다 보면 그 스타파워가 죽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식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특정 장르랑 결합된 스타들이 사실은 영원히 그 인기가 가지는 않죠. 어쨌건 이런 굉장히 많은 역설들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 배우 중에서는 더 적어요. 제 생각에 탐 크루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우 한 명 보고 가는 거. 예를 들어서 브래드 피트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어마어마한 스타잖아요. 근데 두 사람조차 그 둘이 나왔다가 영화를 그냥 맹목적으로 보러 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스타 파워를 구사하는 극장으로 말 그대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름값만으로 탐 크루즈 정도? 아니면 뭐 티모시 샬라메가 약간? 이런 정도지. 사실은 스타 파워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흥행이 결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배우들의 스타 파워는 정말 극소수한테만 적용이 되고 네. 미니멈만 정해준다. 그렇습니다. 배우는 영화 예술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존재이고 정말 필수 불가결하고 정말 스타 시스템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거 하나만 제일 요인으로 작용해서 영화 흥행을 좌우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다면 감독은요? 감독은 더하죠. 제 생각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감독이 어느 정도 감독 파워를 이름값을 구사를 해서 관객을 제대로 끌어들이는 사람, 제가 볼 때 한국 관객의 기준으로 보면 6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통틀어서. 외국 극영화 만드는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런하고 제임스 카메론. 제 생각엔 스티븐 스필버그도 이제는 흥행에 대해서 스필버그 영화야 해서 사람들이 보러 가지 않는 것 같아요. 90년대라면 스필버그가 뭐 최고의 흥행력을 가졌겠지만 지금 진정한 스타 감독은 사실상 크리스토퍼 놀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리스토퍼 놀런은 SF를 만들든 오디세이 같은 사극을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뭐 스릴러를 만들든 사람들이 다 거기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크리스토퍼 놀런의 파워죠. 그런 면에서 크리스토퍼 놀런은 정말 감독 파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제임스 카메론은 워낙 과작이긴 하나 타이타닉과 아바타 사실은 그 성공의 핵심적인 건 제임스 카메론이지 배우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제임스 카메론하고 두 사람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감독 딱 두 사람이에요. 봉준호, 박찬욱 두 사람이에요. 근데 두 분의 영향력도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올해 신작을 냈는데 두 감독 모두 다 300만쯤 들었어요. 물론 그 300만 명이 이 감독의 힘만으로 300만을 끌어들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 두 감독이 굉장히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잘 만들고 또 훌륭한 배우들이 들어가고 해서 어떤 규모가 돼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하한선 비슷한 것이 요즘 불황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300만 정도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엔 두 명을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신카이 마코토. 신카이 마코토는 지금 파워가 강력한 감독의 어떤 이름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야자키 하야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 2명, 그 다음에 극영화 외국 2명, 한국 2명. 정말 적네요. 네, 6명이 제 생각엔 전부예요. 수많은 감독들이 있잖아요. 무슨 드니 빌레브 같은 사람 얘기할 수도 있고 스티븐 스필버그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지만 감독 이름만 가지고 제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상 6명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네요. 아니 그 나머지 분들도 엄청 소중하죠. 네. 근데 흥행으로 보면 오늘은 사실은 작품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관객의 입소문입니다. 네. 입소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거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배우나 같아요. 감독보다도. 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입소문이라는 것이 잘 나기 위해서는 고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영 기간이 길어야 돼요. 본 사람이 옆 사람한테 와 내가 이번에 무슨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어 얘기하면 그게 몇 달이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파일을 키워가고 그러다가 천만 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현대 영화에서의 배급이나 이 관객 동원은 속도전이 되고 있고 와이드 릴리즈에서 첫 주에 엄청나게 들죠. 첫 주에 드는 관객이 통계에 따르면 그 영화 전체 관람객 수의 60%가 넘어요.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첫 주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 목요일이나 수요일쯤 개봉해서 일요일이 되면 그 영화의 성패를 다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입소문이 나기도 전에 영화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신 세대 입소문의 어떤 속도도 바뀌고 있죠. 옛날에는 입소문인데 요즘은 손소문이죠. 손소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입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빠르잖아요. 시사회 하자마자 개봉 첫날에 큰 영화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확 단정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그것이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에 대한 나쁜 견해가 70%가 있고 좋은 견해가 30%가 있다고 했을 때 30%가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어떤 분위기가 당장 개봉하자마자 첫 주에 생겨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영화에 대한 대중적인 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온라인에서 퍼지게 되고 이것 자체가 이제 휩쓸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 같은 영화도 그랬었고요. 그 외 많은 영화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소문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좋게도 작용하지만 나쁘게도 작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바이럴 것 활동 같거든요. 같은 거.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그만큼 입소문은 중요하다. 그 입소문 관련해가지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생활 변화 관측소라는 데서 말한 명제가 하나 있는데 소셜 버즈, 그 영화에 대한 게시글이나 댓글들 보통 개봉일날 한번 피크를 찍잖아요. 네네. 그 개봉일 이후에 4일 안에 그 피크를 넘어서는 피크를 만들지 못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다. 그걸 넘어야지 그 손익분기점을 넘는다. 이런 그 명제를 말하신 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개봉 첫 주 스코어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개봉 스코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개봉을 수요일 날 한다면 그날이 평일 중에서는 피크를 찍다가 당연히 좀 토요일 떨어지다가 금토 계속 올라가다가 일요일에 약간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2주차가 중요해지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통 그런 거 있어요. 뭐 첫 주말에 뭐 65만 명을 찍지 못하면 뭐 200만을 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공식들 같은 게 있는데 물론 예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화도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겠죠. 5초 안에 TV 셋톱 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 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요즘 뭐 흥행을 쫓으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유독 그 IP 있는 것들, 뭐 네, 프랜차이즈들, 시리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도 뭐 미션 임파서블, 뭐 쥐라기 공원도 있었고요. 예. 흥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관객도 마찬가지예요. 관객 입장에서 본다면 영화를 한번 일종의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보면 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론 극장에서 2번, 3번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극장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모든 영화를 한 번 보잖아요. 근데 재밌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때 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딱 한 번 즐기고 한 번에 대해서는 돈을 이미 지불한 상태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살 때 뭐 오디오를 산다, 무슨 꿀짱구를 산다. 꿀짱구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너무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삼양 꿀짱구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 못합니다. 꿀짱구도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어쨌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영화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구매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판매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렵게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보러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최소한대로 어떤 장치를 마련하겠죠. 그게 바로 장르이고 그게 바로 스타 시스템이에요. 장르라는 것은 관객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미디아라고 얘기한다면 당신 요즘 고단하시죠?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웃고 싶으시죠? 이 영화 웃깁니다. 라고 해서 어떤 정형화되는 형식으로 만들면 코미디. 이 영화 눈여깃거리를 제대로 제공하는 어떤 화끈함을 줍니다. 이런 뭐 액션. 그 다음에 이 영화 진짜 당신 무섭게 만들 거예요. 라면 공포 영화.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게 특정한 관습이 오랫동안 발달하게 되면 관객 입장에서
내가 공포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럼 내가 뭘 체험할지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죠. 이 장르에선 이걸 기대하면 돼. 이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한도로 줄인 게 바로 프랜차이즈 영화들이고 속편들이에요. 어벤져스 2편을 봤는데 어벤져스 3편이 거기서 완전히 다른 영화일 리가 없잖아요. 범죄도시 2를 봤는데 범죄도시 4를 보러 갔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미 그 영화에서 봤던 거를 재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런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영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장르이고 그것이 어떤 불확실성의 또 최소한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스타 시스템이고 그것이 극단으로까지 나가는 게 프랜차이즈 영화이고 시리즈 속편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원작이 있는 영화, 프랜차이즈 영화, 스타가 들어오는 영화, 특정 장르 영화 이런 영화들이 관객 입장에서 보면 실패할 확률이 제일 적죠. 그 이런 영화들이 보통 크게 터지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장르는 영화의 흥행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장르보다는 우리가 하이 컨셉트 무비라고 하잖아요. 한 줄로 정리되는. 네, 영화의 기획이라고 그럴까? 그게 더 중요해요. 컨셉트가 더 중요해요. 기획 같은 경우에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한두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거. 올해 최고의 영화 흥행작이 뭐예요? 좀비딸. 좀비딸이죠. 제목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좀비딸 이라면 좀비딸? 그러면 좀비 영화니까 공포일 거 아니에요. 딸이 나오면 가족 영화일 거 아니에요. 예. 두 개가 겹쳐지면 뭐가 있겠어요? 코미디도 있을 수 있고 공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딸인데 딸이 좀비야? 그럼 벌써부터 눈물 날라하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감동 코드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비딸이라는 제목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어떤 영화인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이건 기획이잖아요. 장르라기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기획의 측면, 컨셉의 측면이 사실은 장르보다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올해 그 탑3 중에 또 하나가 외국 영화 중에서는 F1 더 무비란 말이에요. F1 더 무비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트랙 위에 탑건 혹은 땅 위에 탑건 이걸로 다 끝나요. 감독이 일단 똑같아요. 코신스키로 똑같기도 하고 실제로 영화를 만들어낸 혹은 거기서 스타가 임하는 태도나 영화를 제작한 어떤 프로덕션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따냈겠죠. 그렇죠. 애초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셉 커센시키 자체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하이 컨셉트 무비죠. 이런 측면에서 그 컨셉트가 사람들하고 맞고 이 기획이 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줘야 되는 거예요. 타이타닉도 처음 만들 때 제임스 카메론이 그 스튜디오한테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다에서 펼쳐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바로 이해되네요. 바로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하이 컨셉트가 제대로 관객의 어떤 그런 기대와 만족감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흥행작들이 터지는 거거든요. 장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기획적인 측면, 컨셉트의 측면이 중요하다. 그 장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대한 것을 가져다주는 네. 그런 영화일 텐데 F1처럼 기대한 것을 가져다주는 영화가 있고 그럼 뭐 28년 후처럼 이런 걸 기대하게 만들었으나 다른 걸 가져오는 영화들도 너무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걸 지적하셨어요. 네, 그 둘 중에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후자를 더 선호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관객은 전자를 더 선호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의 만듦새보다 훨씬 더 혹평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최근의 영화가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28년 후가 있을 수 있고요. 더 극적인 영화는 조커2가 있어요. 조커2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뭐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아니냐 이걸 일단 차치하고요. 상당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조커2를 사람들이 저주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영화는 애초에 만들었을 때부터 그럴 운명을 타고난 영화처럼 보여요. 일단 조커2의 핵심은 제가 이해하기에 비주얼적으로나 장르적으로나 심지어 뮤지컬이죠. 거기다가 말하는 주제의식이나 이야기의 방향 모든 측면에서 사실상 조커2는 조커1의 영향력을 부정하고 경계하고 성찰하는 영화예요. 근데 조커2를 어떤 사람이 보러 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커1을 조커1을 보고 와 그게 좋았던 사람이 당연히 가지 않겠어요? 근데 조커1에서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그 영화가 우리를 들끓게 만들었던 그게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갖고 있는 굉장한 에너지와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쪽 혹은 그 영향력을 경계하거나 말씀드린 대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쪽 그러면서 확장하는 쪽의 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자체로는 영화가 굉장히 훌륭할 수도 있고 고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관객 입장에선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조커2에 대해서 사람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28년 후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특히 프랜차이즈 영화의 경우에는 이 전작에서의 어떤 것들을 일정 부분은 계승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만 국한해서 말을 한다면 관객 사이에서의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죠. 근데 에일리언 3처럼 영화는 훌륭하지만 깽판을 쳐서 갑자기 파국을 만들어서 속편이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편의 성과의 반대편에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관객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우리나라 여고 괴담 2 같은 작품도 저는 2가 1보다 낫거든요. 1도 좋지만 2가 더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1을 보러 가서 느낀 사람들은 여고에서 벌어지는 어떤 공포다움을 즐기러 갔는데 너무 슬픈 영화 이런 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장르는 관객들의 기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화의 어떤 작품성, 저처럼 그런 걸 따지게 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견지에서 관객들이 볼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영화 홍보사들도 고민이 많겠네요. 이거를 영화에 그대로 보여줘야 될지 아니면 예측을 깨는 것들도 공개를 해야 될지. 그래서 가리죠. 그래서 어떤 단점들을 가리면서 장르를 살짝 바꾸기도 하고 근데 영화 홍보에서 저는 과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장점을 또 극대화하고 단점은 없는 것처럼 살짝 더 가린다거나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고편에서 화끈한 액션 영화처럼 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철학 영화였다던가 뭐 이러면 사실은 그건 거짓말에 가깝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감독님이어도 네. 영화 만들 때 네. 계승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변주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게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가 약간 공장장 같은 느낌이 들겠죠. 관객 입장에서 전편하고 또 똑같아도 싫어하거든요. 아무리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장르 영화를 만드는 것도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지금 수많은 요소들을 말씀 주셨는데 네. 이게 단일한 요소 하나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되는 요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말이야 흥행 결국 볼 거 없고 딱 3가지만 조심하면 돼 라고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저 순간 네. 귀가 열렸었는데 네, 그렇게 말하면 파이아키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안나 까렌이나 첫 문장하고 똑같아요.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고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불행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쉬운 7가지 요소들이 다 통제가 돼서 어느 정도 돼야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 흥행도 비슷한 것 같고요. 감독도 좋아야 되고 배우도 네. 좋아야 되고 하이 컨셉도 있어야 되고 배급력도 있어야 되고 개봉 시점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영화를 흥행해서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쉽게 가능해요. 그건 너무 쉽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흥행하게 만들겠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흥행의 제왕이니 뭐 엄청난 그런 영화산이 해봤자 미끄러지는 순간들이 네, 있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있고 통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관객들도 굉장히 변덕스럽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훌륭하기도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면 그 사람이 고교라고 훌륭한 것도 있지만 적지 않게 사실은 우연이거든요.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우연히 그 사람이 딱 그 위치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 흥행에도 우연도 많이 작용해요. 사후적으로는 다 결과론으로 이게 이런 거 저런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지금 나온 많은 요소들 네. 중에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안 중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과거에는 안 중요했지만 지금은 중요해진 요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은 결국 비율의 문제일 텐데요. 일단 그 영화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영화가 존재하는 환경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년 전, 20년 전 혹은 30년 전 이쯤 되면 영화라는 매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훨씬 더 주목받는 중심이 되는 예를 들면 이제 영상을 다루는 수많은 매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 드라마도 있고 광고도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되는 이야기화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영화가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독보적인 지위를 노렸던 시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영상 매체에서 더 신경 쓰는 게 OTT인지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OTT 드라마를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화가 누렸던 영상 매체들 사이에서의 독점적이고 독보적인 어떤 위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었으나 그게 상당 부분 사그라들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극장에 가지 않고 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가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침에 커피 마시듯이 영화를 보러 갔던 무비 고어들이 있는 건데 영화를 보러 온 관람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봤는데 결정적인 변화 같은 걸 못 느꼈을 수도 있죠. 뭐 그냥 집에서 OTT 시리즈 봐도 뭐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관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내외부의 요인 속에서 영화라는 그 매체의 지위 자체가 달라진 게 굉장히 크다. 영화의 내부에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온라인에서의 뭐 입소문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첫 주 스코어가 중요해졌고 첫 주 스코어가 중요하다는 뜻은 영화를 똑같이 만들어도 첫 주에 광고비를 많이 집행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러니까 마케팅비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겠죠. 반면에 고전적인 스타 시스템은 지금 그렇게까지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과 바깥에서 변화에 직면하고 있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그 일본 저패니메이션의 위력이 굉장하잖아요. 흥행에서 지금 사실은 뭐 귀멸의 칼날까지는 예측할 수 있었으나 그 뒤에 체인소맨이라든지 또 최근에 무슨 주술회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객들의 열광과 심지어는 그런 것이 전통
전통적으로는 그런 매니악한 소수의 관객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장르는 안 터진다고 말하는 추석 시즌에 터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애니메이션이 다 잘 되거든요.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이 뿐만 거의 다 아니라 흥행하는 것 같아요. 한국 애니메이션도 잘 돼요. 브래드 이발소 같은 최근에 뭐 저는 못 봤지만 그다음에 하츄핑 같은 작품도 있었죠. 거기다가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영화도 예를 들면 몇 년 전이지만 엘리멘탈 같은 영화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잘 되기도 하고 작년에도 또 인사이드 아웃 2가 인사이드 있었고 아웃도 엄청 잘 됐죠. 우리나라에 또 킹 오브 킹스도 있었고 해외에서 엄청 대박났죠.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범주로 묶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작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한 2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변화는 좀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흥행 스코어로만 또 바라보는 게 한편으로는 영화도 예술인데 예술을 너무 숫자로 환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가 굉장히 고결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은 상품적인 특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 자주 하는 말이 이제 장터 예술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화는 어떤 고결한 어떤 무슨 만신전 같은 궁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 게 아니고요. 영화는 장터에서 파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애초부터. 장터에서 보면 이제 천막 치고 팔고 이러다 보면 비가 오면 바닥 질척거리고 거기서 막 영화 보라고 떠드는 호객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서 보면 옆에서 무슨 팝콘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영화를 보는 그런 태생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예술품의 어떤 결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굉장히 고결한 예술이라고 동시에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영화를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첫 번째는. 그리고 영화를 관련된 어떤 가십들을 함께 즐기면서 영화를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영화가 100만이 넘었다는 어떤 영화에 무슨 누가 얼마를 받았다는 등 이런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니고 너저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흥미거리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경계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흥행이 그 영화의 가치를 전부 다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특히 평론가로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의 흥행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해서 그 영화가 대중의 평가는 끝났고 훌륭한 영화인 것으로 공인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 서로 범주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근데 반대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별개인 거예요. 완전히 별개인 차원인 거고 물론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충족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영화가 많이 관객들이 들면 잘 만든 영화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0만이 넘은 영화 중에서도 오늘날 그렇게 별로 좋은 영화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화도 많고요. 반대로 완전히 묻힌 영화들 중에서 오히려 시간 속에서 살아남아서 고전이 되는 영화도 많아요. 지금도 회자되는 네. 100만을 못 넘겼었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트 앤 사운드 같은 데서 말할 때 보통 뭐 1위, 2위, 3위 안에 드는 작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기증은 흥행에 실패한 영화이거든요. 근데 유달리 현기증을 치콕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뽑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시민 케인을 최고의 영화라고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민 케인도 역시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역사상 그 흥행 기록을 세웠던 영화들 뭐 스타워즈라든지 대부 같은 영화도 흥행 기록 세운 영화죠. 두 작품 모두 만든 사람이나 스튜디오나 굉장히 시큰둥했고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손익분기점이나 너무 좋겠다 정도 생각한 영화예요. 근데 두 영화 다 영화 흥행 역사를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흥행이라는 것은 유기체 같은 것이고 우연도 너무 많이 작용하고 당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기호라는 것은 변덕처럼 죽을 듯하기도 하고 물론 영화가 훌륭한 측면도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어떤 영화가 흥행했다고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특히 작품적으로 끝난 것은 전혀 아니다. 심지어는 1000만 넘은 영화가 해를 바꿔서 3년 뒤, 2년 뒤, 1년 뒤에 개봉했을 때 비슷한 스코어가 나올 거라는 것도 저는 보장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수많은 우연들이 개입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1000만 영화는 지금 개봉하면 200만도 못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흥행을 가지고 영화의 가치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물론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못 내셨던 감독님들한테 위안이 될 수도 있는 멘트이기도 하겠네요. 별로 위안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가 일단 흥행이 돼야 아무리 훌륭한 감독도 세계 최고의 감독들, 한국 최고의 감독들도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편한데 일단 다음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고 안 벌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번 영화의 성과로 다음 영화가 판결되는 거예요. 스타파워라는 것도 전작에서 얼마나 들었냐에 따라 스타파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영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흥행이 크게 되는 게 가장 큰 보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또 이제 또 다른 가치라는 것이 있어서 설사 흥행에 실패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계속 좋아해주고 역사적으로 계속 재평가를 받고 그러면서 시간 속에 살아남는다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 가치가 흥행에 대성공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죠. 영화는 그냥 숫자로만 정의되는 게 아니다로 그럼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이 흥행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배급사 제작사에서는 장면마다 잘라가지고 이거에 스코어를 매기거나 아니면 감정의 그 분포 곡선을 만들어가지고 이 영화는 이 곡선을 따라가야
만들어야지 네. 이 스코어를 만들어야지 흥행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영화 만드는 데도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괴담이 있죠. 네. 뭐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좀 과하게 말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화는 장면의 총합보다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의 재미라는 것이 그것이 웃음이 터지는 순간이든 울음이든 아니면 와 신기한 어떤 장면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다 나누어서 씬 15에서는 제대로 터졌는데 씬 16에서는 별로 재밌는 장면이 없고 씬 17은 그렇게 넘어가다가 다시 18 되면 또 재밌네? 그러니까 뭐 17이나 16은 줄이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15, 18을 늘리자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영화를 장면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을 어떻게 통제해 보려고 하는 고육지책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씬 18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웃음이 터졌다면 씬 18에서 유달리 어떤 슬랩스틱 개그 같은 걸 배우가 잘해서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웃기게 하기 위해서 17씬이 있고 16씬이 있고 15씬이 있는 거예요. 14, 15, 16을 일부러 다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맥락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 씬이 돋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씬에서 너무 웃기다면 그 전 씬이 안 웃겨서 웃긴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 장면의 성과라는 것은 온전히 그 장면 안에만 담겨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영화는 각 장면의 총합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예술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씬마다 채점하듯이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영화 예술에 대한 몰 이해랑 관련이 있고 조급함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불안함의 그런 공식을 쫓은 거네요. 네, 왜냐하면 산업이란 것은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감독한테 모든 걸 맡기고 배우한테 맡기고 자 이제는 뭐 진인사 대천명 영화를 풀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만든 사람은 그걸 최대한대로 딱 해서 예측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측에 따라서 돈을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지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고육지책이라는 건 너무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방법은 영화 예술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참 어렵네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그렇죠. 없고 근데 가만히 있지 않으니 또 네. 이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참 어려운 네. 문제입니다. 예. 네, 어렵죠. 네. 오늘 진짜 흥행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요소를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의 추천 영화는 완전 흥행을 했다기보다 오히려 빛을 못 본 그런 그렇죠. 영화를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목에 빛이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그러네요. 하고 그래서 예. 그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라는 인도 작품인데 우리가 보통 인도 영화 생각하면 막 마살라 영화라고 그래서 막 춤추고 춤춰야 노래하고 될 이런 것 거 같죠. 예. 생각하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인도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무척이나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서정적이면서 그러면서도 깊은 작품인데 이 기회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엄청 빛을 받았던 영화인데 그렇습니다. 뭐 흥행이 그렇게 막 국제적으로 잘 된 영화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최근에 영화계가 나온 아주 훌륭한 작품. 네, 성과 중에 한 작품이죠.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은 장르통화 월정의 BT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떠들면서 네. 나온 결론이 네. 진실은 복잡하다. 아, 네, 영화는 흥행은 아무도 모른다. 네, 어쨌든 네. 정말 이게 복잡한 현실이다라고 네. 말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파이안 여러분들이 네. 이런 모든 값들을 계산해가지고 네. 흥행 공식을 알려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흥행 공식이 있죠. 네. 다만 흥행 공식은 13,654가지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네, 그럼 정리할 수 있을 10,000개 것 정도만 같습니다. 요소만 고려해가지고 공식을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주말도 가능, 야간도 가능, 오늘도 가능.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365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